우리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관심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개발한 이 모든 종류의 머신러닝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가요? 잠시 여러분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것과는 적어도 조금 다른 것을 구축했다고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데이브가 제시한 프레임워크, 즉 우리가 신용에 AI를 적용하는 5가지 방식을 다시 참조할 것입니다. 분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리는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작업해온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차용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대답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데이브가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제3자 데이터를 일부 사용하며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한 20명의 차용자입니다. 각 차용자에 대해 우리는 업계 플레이어, 즉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관찰된 금리 범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색 막대에 이 특정 차용자가 본 최소 및 최대 연이율을 표시했고 청록색 점에는 업스타트가 제안한 금리를 표시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업스타트 점이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저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금리가 그들이 다른 곳에서 보는 금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높게, 즉 이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이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큰 폭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특정 샘플에서는 약 7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매우 다른 금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것이 좋은 다름인지 나쁜 다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매우 다릅니다. 이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결과를 살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자의 단일 예시로 시작한 다음 더 많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 전 특정 사람이 신용을 신청했습니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모델이 본 그들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정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벤치마크 모델이 말했을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600점대 중반의 파이코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이코 점수란 미국의 신용평가 점수를 말합니다. 비우량 등급과 중간 우량 등급 사이의 경계에 있는 점수입니다. 그들은 신용 기록이 약 5년밖에 없었고 소득은 약 6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량한 차용자는 아닙니다. 전통적인 모델이라면 이 사람은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모델 버전은 그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약 32%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설명한 교과서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된 모델입니다. 5년 만기 대규모 할부 대출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여기 업스타트 모델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피츠버그 대학의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시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았지만 꽤 안정적이었고 부채 사용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극히 낮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여 모든 모델을 통과시켰고 다시 한번 60개월 기간의 매월 채무 불이행 및 조기 상환에 대한 예측을 얻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모델은 전통적인 모델의 32%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대조적으로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을 할 확률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매월 채무 불이행 및 조기 상환에 대한 우리의 예측 세트였습니다. 검은 선은 월별 예상 채무 불이행이고 청록색 선은 월별 예상 조기 상환입니다. 그리고 이 차용자는 실제로 21번 제때 지불한 후 22개월 차에 대출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월별 조기 상환 곡선이 올라가는 바로 그 시점에요. 그래서 성공입니다. 이것은 분리를 통해 얻은 좋은 대출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하나의 대출일 뿐입니다. 이제 많은 대출을 가지고 그 연습을 반복해 봅시다.
우리는 2020년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끝난 대출 수백 개를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상단의 전통적인 모델을 사용하고 하단의 업스타트 모델을 사용하여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여기 이 작은 아이콘들은 2020년에 대출을 신청한 실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이 업스타트 모델에 의해 최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전통적인 모델에 의해 최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대출을 갚았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회색은 갚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은 갚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 순위 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얻은 분리의 양으로 대출 기관으로서 이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승인율을 어디에 설정할지에 대해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의 상위 절반을 승인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인구의 절반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모델의 경우 승인율이 50%이고 채무 불이행률은 9%가 됩니다. 대신 업스타트 모델을 사용한다면 승인율이 50%이고 채무 불이행률은 5%가 됩니다. 분리가 더 좋으면 동일한 승인율에서 훨씬 낮은 금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수학입니다. 하지만 보통 일어나는 일은 정확히 이렇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즈니스에서 허용 가능한 특정 채무 불이행률을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규화하고 아마도 전통적인 플레이어로서 채무 불이행률을 조금 낮추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7.5%까지 낮추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승인율을 줄여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이것이 생성할 수 있는 최상의 순위라면 채무 불이행률이 7.5%로 내려갈 때까지 노란색 승인 상자를 안쪽으로 당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승인율이 27%인 지점에서 끝나게 됩니다. 승인율이 매우 크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업스타트 모델을 실행할 때는 위험 순위의 분리 정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동일한 7.5% 채무 불이행률을 해결하기 위해 승인율을 67%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예시일 뿐이지만 무작위 표본이므로 꽤 대표성이 있습니다. 더 나은 분리 덕분에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인구의 승인 가능성에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6년에 즉시 승인을 시작했습니다. 23년 안에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대출의 40%가 완전히 자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 보시는 숫자인 약 90%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해진 이유는 자동 승인된 대출과 수동 검토된 대출의 전환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자가 실제로 여러분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에 자동 승인보다 더 중요한 단일 요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환율은 수동 검토를 거치는 경우에 비해 약 3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 90% 지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동화된 사람들과 수동 검토된 사람들 사이에 정말 높은 전환 델타를 갖는 것에 대한 비밀스럽고 이상하고 직관에 반하는 좋은 소식은 우리 대출의 90%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을 때 실제로는 신청의 약 75%만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전환율이 훨씬 더 좋아서 결국 최종 대출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회가 90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5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화에 더 많은 머신러닝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이 숫자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좋습니다. 보정입니다. 이것은 꽤 흥미로운 주제이며 지난 몇 년간의 사건들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정은 그저 우리가 예측된 채무 불이행의 총체적 수준을 맞췄는지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 구매자이거나 대출의 최종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업계에서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면 정말 극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용이 꽤 끔찍한 사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신용의 끔찍한 점 중 하나는 거시적 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변동성이 크고 모든 것이 좋은 시기와 모든 것이 끔찍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1년 초로 되감아 보면 채무 불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산업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업스타트의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트랜스유니온에서 온 것입니다. 개인 대출, 신용카드 및 자동차 대출에 대해 트랜스유니온이 보는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트랜스유니온은 미국의 주요 신용보고 기관 중 하나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개인 대출 연체율이 50% 증가하고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40% 증가하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70%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체 산업에 걸쳐서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측정했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만 측정해도 그와 같은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2022년 초 그 곡선이 정말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방식은 2022년 1분기에 업스타트 생태계에서 나온 대출들이 우리가 손실 분산이라고 부르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대출 빈티지에 실현된 채무 불이행을 예측된 채무 불이행으로 나눈 값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59% 초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대출성과 저조가 꽤 많은 분기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지속되면서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이 보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모델은 모든 역사가 평등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표준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기간과 오래된 기간의 가중 평균을 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머신러닝 모델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보정된 대출 빈티지를 얻는데 9분기가 걸렸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적 거시 처리라고 부르는 것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델의 거시적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모델에 우리가 시간을 특징으로 라고 부르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즉 모델에게 모든 연도가 평등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시간은 세상에 대해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대출의 임의의 특성과 결합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모델이 훨씬 더 빨리 훈련하고 업데이트하도록 만드는 특정 기술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전개되었을 때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백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백테스트란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략이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이 있었다면 우리는 2022년 1분기에 즉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반응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델은 여전히 그것이 지속될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선들이 정말 가파르기 때문에 여전히 성과 저조가 있는 2분기가 있을 것입니다. 성과 저조의 대부분을 즉시 제거했지만 여전히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3분기 만에 손실 분산이 매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용주기의 전환 첫해 말까지 우리는 41%의 초과 손실 분산이 있었던 실제 역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인 0% 정도나 그 아래로 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실현된 채무 불이행이 실제로 조금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가 잊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나머지 시계열 전체에 걸쳐 지속됩니다.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화된 신용주기의 전환을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도입한 것 중 2022년에 특정한 것이나 부양책 효과의 종료가 전개된 구체적인 방식에 특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단지 네이티브 머신러닝의 것이며 모델이 보는 것은 사실 데이터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상품으로 어떻게 일반화될까요? 이것은 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단지 하나의 상품에서 벗어나 소비자, 신용상품 전체 세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임라인에서 설명한 목록은 다시 말하지만 샘플일 뿐이지만 우리가 일반화 여정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날 우리가 가진 4가지 새로운 상품이 있습니다. 소액구제 대출, 자동차 리파이낸싱, 자동차 소매, 그리고 힐록입니다.
리파이낸싱은 기존 대출을 더 좋은 조건의 새 대출로 갚는 것을 말하고, 힐록은 주택담보신용대출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수행한 모든 작업을 일반화하는 여정에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액대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액대출은 대출 규모가 작지만 매우 많고, 오늘날 우리 생태계에 매우 많은 수의 새로운 차용자를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 모든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리파이낸싱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새 상품이며 가장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대부분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여전히 조금 더 많은 훈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소매와 힐록은 비교적 더 새롭습니다. 여전히 몇 단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정에 대한 좋은 소식은 기본적으로 개인 대출에서처럼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번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10만 개의 힐록 대출을 보유해야 하고 다른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100만 개를 보유해야 하는 것과 같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 상품의 분리를 늘리고 보정을 개선하고 자동화를 늘릴 검증된 기술의 긴 활주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개척지입니다. 그냥 새로운 개척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의 종류를 조금 엿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연구 분야의 동기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사실은 대손상각을 줄이는 것과 우리 비즈니스의 수익을 늘리는 것 사이에 매우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손상각이란 회수가 불가능의 비용으로 처리한 대출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대손상각이 줄어들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대략적으로 상대적 기준으로 1%대 1%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하며 연체에 직면한 대출을 서비스하는 방식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날 신용 분야의 모든 플레이어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출 수정 및 채무 조정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규칙으로 수행됩니다. 즉 차용자가 XYZ 상황일 때 대출 수정을 허용하거나 며칠 연체되었을 때 특정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정 및 조정은 어떤 식으로든 개별화되지 않습니다. 즉 타겟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장을 잃었지만 그 외에는 전적으로 선의의 차용자인 사람이 대출 수정을 받는 것과 구매하고 싶은 비싼 물건을 또 사기 위해 지불을 미루는 방법으로 기회주의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 조정에서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채무 조정과 대출 수정은 대출 수익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도구 세트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유용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해로운 사람들을 상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입니다. 물론 머신러닝의 약속은 분리입니다. 우리가 이 두 집단을 분리하고 실제로 혜택을 볼 사람들에게만 수정과 채무 조정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특정 유형의 수정 및 조정, 특정 금액 등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 불이행을 하는 모든 차용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매우 의미 있는 대손상각 감소를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럼 다음 표준 개입이 있습니다. 개입은 낮은 수준에서는 전화, 이메일, 문자, 우편물 발송과 같은 것들입니다. 높은 수준의 터치에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실제로 부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재정관리, 지출, 예산 책정, 이 모든 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정도의 돈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타겟팅이 게임의 이름입니다. 지불기일이 급여일 등과 관련하여 돈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자와 상담원을 연결하여 특정 차용자와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실제로 그들과 이야기할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의 성배는 실제로 AI 상담원 서비스를 구축하여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용 절감도 좋지만 채무 불이행수를 줄이는데 정말로 변화를 가져올 사람들에 대한 고비용 개입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레버리지가 높은 금융 플레이가 있는 곳입니다. 이 5가지 AI 영역 모두를 통해 우리는 불과 몇 년 안에 AI가 신용, 삼각형의 3다리를 모두 달성하고 소비자 신용의 모든 주요 카테고리에 걸쳐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모든 유형의 신용에 대해 최고의 금리와 최고의 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차선책 사이의 격차는 빠르게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시장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대출에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독특하게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과 데이터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기술 승리를 거두었으며 전체 수명주기 소비자 생태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그 후에 샹텔이 돌아와 우리의 소비자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마케팅 책임자이자 수석 부사장을 환영해 주십시오.